퇴직한 지 꼭 2해가 흘렀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데 내 하루는 유난히 길고 무겁다. 새벽 공기 속 골목을 혼자 걷다 보면 발자국 소리마저 낯설게 울린다. 예전 같으면 출근길에 들리던 차고지의 엔진 소음이나 동료들의 인사말이 귓가를 채웠겠지만 지금은 바람만이 벽을 스치며 흘러간다. 그 정막이 내 숨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짧아진 숨이 곧잘 마음의 길이와 닮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땀 냄새와 함께 활기찬 기운이 밀려왔다. 위층에 사는 선영이었다. 운동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오래된 전구가 번쩍 켜지듯 시야가 환해졌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녀가 가볍게 건넨 말은 의도치 않게 내 귓속에 깊이 남았다. 짧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사람의 하루, 아니, 남은 생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다. 괜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지만 마음은 오래도록 그 문턱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신은 벌써 새벽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살짝 식은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가방을 챙기며 한마디만 던졌다. 점심은 알아서 챙겨. 그 말은 나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지쳐버린 일상의 습관처럼 들렸다. 우리는 꼭 필요한 말만 서로에게 남긴 채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같은 공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자꾸만 멀어지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두자 아직 덜 깬 새벽 공기가 거실로 스며들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위층에서 흘러내리는 발자국 소리가 파문처럼 번진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건드리는 건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자꾸 일깨우는 듯 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발걸음은 늘 바쁘고 무거웠지만 그 위에서 올려내려오는 발걸음은 묘하게 가볍고 살아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그냥 순간의 착각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눈에 보이지 않게 벽을 타고 번지듯 내 안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흐를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오랜 정막 속에 스며든 그 한마디 초대가 내 일상의 결을 바꿔놓을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별것 아닌 일에 매달리곤 했다. 고장난 가구의 나사를 조이며 괜히 드라이버를 쥐어본다. 삐걱거리는 건 의자가 아니라 내 마음인데도 손끝으로 힘을 주면 조금은 단단해지는 듯 했다. 창틀을 닦다 우연히 올려다본 천장 위로 윗집 발자국 소리가 파문처럼 전해졌다. 그 단순한 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흔드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잊고 살던 생의 리듬을 누군가 대신 두드려주는 것 같아서였을까. 며칠 뒤 계단참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쳤다. 가벼운 인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선영은 내 이름을 먼저 불렀다. 윤 선생님, 버스 차고지에서
오래 일하셨다죠. 순간 나는 숨이 멎은 듯 놀랐다. 언제부턴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드물었다. 아내조차 요즘은 여보나 당신 같은 호칭만 입에 올렸으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첩이 한 장씩 넘어가는 듯 했다. 엔진 소리, 기름, 묻은 손. 한여름 땡볕 속에서도 땀을 닦으며 웃던 동료들. 이제는 다 흩어져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녀는 별것 아닌 듯 웃으며 대단하시네요. 저는 버스 기사님들 존경해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일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누구도 그렇게 내 일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은퇴 후 나는 스스로조차 그 시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가 잊혀진 자부심을 살짝 흔들어 깨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이상하게 손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영신은 여느 때처럼 퇴근 후 허리를 붙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허리가 요즘 부쩍 아파. 그 말에 나는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다. 습관처럼 파스 붙여줄까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희미한 피곤함이 흘러내렸는데 나는 그걸 외면했다. 괜히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자 윗집 창에 켜진 불빛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저 불빛은 왠지 나를 기다리는 듯 따뜻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오후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계단참에서 선영을 보았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고맙다고 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따끈한 차가 놓이고 방 안에는 은은한 풀향이 돌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사람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 마음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이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찻잔 속 김이 안경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곳곳에 작은 식물들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한때 함께했던 남편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낯설게 보였다. 나는 괜히 물었다. 남편분은 외국에 계신다고 하셨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장이라지만 사실은 떠난 지 오래예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신은 또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파스 냄새가 방 안에 진하게 퍼졌다. 그녀가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보이는 듯 했지만 나는 여전히 말 한마디를 붙이지 못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저녁 식사 중에도 엉뚱한 생각만 맴돌았다. 그날 계단참에서 느꼈던 선영의 체온, 그리고 그녀의 외로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더 흔들렸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이제 생활 소음이 아니라 내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건 단지 동정심일 뿐이다. 금세 사라질 감정이다. 라고 되뇌었지만 내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뛰었고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갈증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윤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내겐 오래 잊었던 따뜻한 안부처럼 들렸다. 순간 나는 그 작은 말 속에서 오래된 숨결을 들이켠 것 같았다. 숨이 막히도록 낯설고 동시에 익숙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내 안에 억눌린 무언가가 자꾸만 꿈틀거렸다. 아내의 고단한 숨결은 무겁게 방을 채우고 있었지만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가벼운 웃음은 내 마음을 건드리며 멀리서 속삭였다. 그것은 분명히 금지된 소리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 귀에 위로처럼 들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삐걱거리는 건 집안의 가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나사는 아무리 조여도 멈추지 않는 흔들림이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 그녀의 발걸음이 아직도 가볍게 울리고 있었다. 영신은 늘 늦은 밤까지 서서 일하고 돌아온다.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다리와 허리는 이미 뻣뻣해졌을 텐데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밥상을 차려야 했다. 나는 그 식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치 손님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 앞에서 젓가락을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괜히 뉴스 채널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말은 자꾸 더뎌지고 둘 사이의 침묵은 늘어났다. 그 침묵이 식탁 위의 김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느 저녁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자 선영이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 가볍게 흔들리는 스포츠 가방, 그리고 짧은 숨소리가 그날의 공기를 채웠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지쳐 보였다. 언젠가부터 나는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더 이상 젊음도 자신감도 없다는 걸 알기에. 그런데 그 거울 옆에서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층간소음 불편하시면 꼭 말씀하세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오래된 스위치가 미세하게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일도 아닌 듯한 한마디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영신은 언제나처럼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늘 피곤했고 대화는 짧았다. 오늘도 힘들었어 라는 말조차 목구멍까지 올라오다 멈춰버렸다. 대신 나는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버린 채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날 밤 천장에서 울려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다. 저 위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내 일상과는 달리 무언가 생기 넘치는 기운이 가득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영신이 물건을 들다 허리를 크게 삐끗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급히 달려가 보니 그녀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찡그린 채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부축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의 고단함을 이제야 눈으로 보았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였다. 그날 밤 아내가 파스를 붙이고 누운 옆에서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영신의 고단한 모습보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더 오래 귀에 남았다. 그 웃음이 나를 죄책감과 함께 끌어당기고 있었다. 다음 날 우연처럼 다시 선영과 마주쳤다. 이번엔 계단참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무거우셨을 텐데 하고 말을 건네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윤 선생님, 혼자 사는 습관이 돼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 웃음은 환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순간 나는 이상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다. 나 또한 집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녁 식탁에서 영신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우리는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나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끌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내의 그림자와 선영의 미소가 동시에 겹쳐 보였다.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떨림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위로 전해지는 발자국 소리는 이제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깨우는 신호처럼 들렸고 오래 잠들어 있던 본능을 조심스레 흔드는 리듬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냥 이웃일 뿐이야. 단순한 호의일 뿐이야. 그러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손끝은 날 수 없는 긴장으로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알았다. 내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였다. 선영의 미소와 말투, 사소한 친절이 내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영신의 지친 어깨 너머로 나는 자꾸만 위층의 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 금지된 불빛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영신이 허리가 아프다고 중얼거렸을 때 나는 그저 늘상 있는 피곤의 신호쯤으로만 여겼다. 그녀가 허리를 짚고 구부정하게 걸어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매일 서서 일하는 직업인이 당연한 현상이라며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가 조금 더 무겁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고단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 장바구니와 박스를 동시에 들고
계단참에 주저앉아 있는 선영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마음 한쪽에 놓인 오래된 짐과 겹쳐졌다. 나는 말없이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밥까지 올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방울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따끈한 차잔에서 피어오르는 기미방안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나지막하게 속마음을 꺼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사람이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그 말은 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갈증이 스르르 깨어나고 있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운 건 그녀만이 아니었다. 나 역시도 매일 밤 빈 거실에 앉아자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지키고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선영은 지금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지만 사진 속 눈빛은 이상하게도 멀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은 요즘도 연락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출장이라며 떠난 지 오래예요. 전화도 드물고 돌아온다는 약속도 흐릿해졌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한 셈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쓸쓸함과 나의 허무함이 공기 속에서 부딪히며 묘한 동질감을 만들어냈다. 차를 다 마신 후에도 자리를 쉽게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다. 마치 그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내 안의 공허가 덜해질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신은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순간 내가 할게 라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입술 끝에서 맴돌던 말은 결국 삼켜지고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득 메웠지만 내 마음은 온통 방금 전에 따뜻한 차향기에 붙잡혀 있었다. 며칠 뒤 우산을 쓰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와 또 마주쳤다. 그날도 그녀는 장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있었다. 내가 자연스레 다가가 대신 들어주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안의 경계석을 훌쩍 넘게 만들었다. 금지된 선을 넘는 건 언제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친절과 짧은 눈맞춤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영신은 점점 더 피곤해 보였다. 저녁마다 식탁 앞에 앉아 국을 떠먹으면서도 허리를 곧게 펴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그늘진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내의 고단한 숨결 위로 윗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겹쳐졌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선영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선생님, 혼자 계시는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곧 무너질 듯한 벽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 더 깊숙이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영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허리가 아파서 자꾸 몸을 뒤척이는 그녀. 그 곁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귀는 여전히 천장 위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를 좇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내 발은 그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다시 골목을 맴돌던 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은근히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내 안에 억눌린 갈망은 경계석을 완전히 넘어섰고 나는 되돌아가기 어려운 길 위에 서 있었다. 마트에서 돌아온 영신은 허리를 짚은 채 방으로 들어와 파스를 붙였다. 벽지에 번진 약,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고 그녀는 말수가 줄어든 채 주방을 서성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빈병을 모아놓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척했다. 사실은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아내의 지친 숨소리가 등에 걸렸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밤이 되면 창가 너머 윗집의 불빛이 나를 붙잡았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순간마다 그림자가 벽에 번졌다. 그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도 따라 요동쳤다. 저 안에 어떤 웃음이, 어떤 고독이,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상상할수록 눈길을 거두기 어려웠다. 나는 창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발을 떼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불빛이 내 안의 허전한 구석을 기묘하게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이웃 단톡방에는 자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위층에 요즘 낯선 사람이 오간다더라. 엘리베이터에서 보니 같이 내리더라.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불안한 마음에 괜히 휴대폰을 켜들고 그 속삭임이 제발 나를 향한 것이 아니길 빌었다. 그러나 스스로도 알았다. 불빛 앞에 너무 오래 서 있던 나, 계단참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던 내 발자국이 이미 누군가의 눈에 남았을 거라는 걸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문장 사이에 다른 그림자가 겹쳐졌다. 선영의 얼굴, 그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미묘한 떨림. 그것이 활자보다 선명하게 내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다 불현듯 창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엔 여전히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영신은 잠들기 전 내일은 병원 좀 같이 가줄래?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인데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결국 그래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고개만 끄덕였고 방 안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위층 불빛을 향해 있었다. 며칠 후 단톡방의 소문은 더 뚜렷한 모양을 띠기 시작했다. 누군가 대놓고 저 집 분위기 이상하다라는 말을 올렸을 때 나는 마치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본 것처럼 숨이 막혔다. 괜히 메시지 창에 이모티콘 하나를 남기며 나는 아니야. 난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변명하듯 눌렀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타인의 입을 통해 스스로를 변명하는 이 치졸한 순간조차 내 안의 불안과 욕망이 서로 뒤엉켜 있는 증거였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커튼을 열었다. 그 순간 윗집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 그림자는 내 삶에서 사라진 따뜻함과 닮아 있었다. 차마 손을 뻗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마음은 그 그림자를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쪼개어 창문 앞에 서게 되었다. 불빛과 그림자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위험하다는 걸. 그러나 동시에 그 위험이 오래된 무력감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무너진 자존심, 잊힌 존재감, 바래진 웃음, 그 모든 빈자리를 불빛이 채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늦은 오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나는 선영의 집에 앉아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 옆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색이 바랜 종이 위에서 젊은 선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다. 남편분이신가요? 선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잠시 망설이다가 낳고 길게 말을 이었다. 가끔 연락이 와요. 돈 이야기를 빌미로. 그녀의 목소리는 빗줄기처럼 느릿하게 흘러내렸고 방안 공기를 서서히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은 충동,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은 갈망, 그 두 감정이 교차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떨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오래된 흉터를 다시 짚어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떠났으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내 삶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내 안에도 비슷한 그림자가 있었다. 비록 다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림자였지만 내 아내와의 지난 세월이 남긴 흔적이자 책임이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칠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가 마치 두 사람의 숨소리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다.
우리는 대화를 멈추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말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거리도 짧아지고 있었다. 윤 선생님은요, 아내분과 괜찮으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대답은 너무 뻔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차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저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말이 줄어든 거죠. 내 대답은 둘러댄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그녀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쓸쓸함 속에서 오래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버스 차고지에서 정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하루 종일 낡은 거실 의자에만 앉아 있던 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 고독,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 외로움과 겹쳐졌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눅눅해졌고 빗소리는 커졌다. 우리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테이블 위를 건너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심코 찻잔을 옮기다 내 손등을 스쳤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손을 거두지는 않았다. 그 짧은 접촉이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따뜻함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 선은 넘지 말자. 이 순간을 멈추자. 하지만 빗줄기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고단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에는 선영의 흔들리는 눈빛이 더 선명했다. 보호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보호받고 싶은 갈망이 동시에 나를 올가매며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영신은 파스를 붙인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직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과 선영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내 안에 오랜 갈증을 더 깊이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가기 힘든 길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빗소리마저 내 편인 것처럼 느껴졌다. 말과 눈빛이 먼저 선을 넘어섰다.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치듯 마주친 시선, 계단참에서 우연히 나눈 미소, 그리고 차가 식어가는 동안 길게 이어진 대화. 그 모든 순간이 쌓여 하나의 길을 만들었고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던 어느 날 불현듯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의 발치 같은 작은 흔적이 어둠 속에 남았다가 이내 사라졌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첫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조차 기묘하게 설레는 감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날 선영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가끔 내려오세요. 차 한 잔이면 돼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초대 같았지만 내게는 위로이자 변명처럼 들렸다. 그 말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내 마음에 불씨를 던졌고 나는 속으로 그 불씨가 꺼지기를 바라면서도 어쩐지 더 타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길게 몸을 눕히자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전구가 매달려 있었는데 빛은 희미했고 깜빡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았다. 그 전구를 교체할 때처럼 지금 내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손을 뻗으면 불빛은 더 환해질 수도 있었지만 잘못하면 어둠 속으로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 위층에 있는 그녀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영신은 여전히 지친 얼굴로 부엌으로 가며 묵묵히 집안을 챙겼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대화는 하루하루 더 줄어들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은 따뜻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나는 괜히 국을 몇 번 뜯어 내려놓고 창문 밖 불빛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위층에서 켜진 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그날 밤 눈을 감으려 해도 쉽게 잠들지 않았다. 영신의 고단한 숨소리가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소파에 다시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빛이 깜빡이며 방안을 가볍게 흔들었다.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다. 불안하게 깜빡이는 그 빛 속에서 나는 오래된 전구를 손에 들고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이 선은 넘지 말자. 그저 위안일 뿐이다. 그러나 위안이라는 말은 오래된 핑계처럼 점점 힘을 잃어갔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고 따뜻한 목소리를 나누고 싶다는 단순한 갈망이 더 크게 나를 흔들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골목 끝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낯선 설렘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전구를 언젠가 갈아야 한다는 걸. 문제는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영신이 마트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 내 다리는 돌처럼 굳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얀 형광등 아래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얇은 혈관 위에 작은 바늘 하나가 밝혀 있는 것뿐인데 내 눈에는 마치 심장을 직접 꿰맨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다. 나는 괜히 손을 더듬어 잡으려 했고 그녀는 힘겹게
내 손가락을 꼭 쥐며 말했다. 괜찮아. 곧 나. 당신까지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의 희미한 미소는 오히려 내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과 통증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단단했다. 나는 잠시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의 한 방은 이미 캄캄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어둠처럼 밀려왔고 그 안에서 나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붙잡고 싶은 의무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은 분명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내 시선은 자꾸 어딘가 먼 곳으로 흔들렸다. 영신이 치료를 마치고 안정제를 맞고 잠들자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가의 주름과 지친 숨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한 줄 한 줄 새겨져 있었다. 그제야 문득 우리가 함께 살아낸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또 당연한 듯 흘려보내 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고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엔 다른 불빛이 켜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주저하다 전화를 받자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사진. 깔끔히 정리하고 싶으면 만나자.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사진이라니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내 귀 속에서 오래 울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 그림자가 불쑥 떠올랐다. 그날 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발치 같은 흔적. 그것이 이제 또렷하게 다가왔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 흔적이 이제 내 삶을 파고드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문 너머로 윗집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날따라 창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그 공백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붙잡으려던 위안조차 사라져버린 듯 불안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다시 걸려올지도 모른다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삶을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뼈에 사무쳤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어지러웠다. 아내의 고단한 숨결,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그리고 복도 끝에서 스쳐간 그림자. 그 모든 조각이 뒤엉켜 나를 점점 더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오래된 전구가 깜빡이는 모습을 떠올렸다. 빛은 곧 꺼질 것처럼 흔들렸고 그 빛이 꺼진 자리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에 내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눈이 이제 내 삶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은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비에 젖은 콘크리트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정도로 눅눅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가 바로 선영의 전남편 최기호였다. 마른 얼굴에 억지로 눌러 담은 듯한 웃음이 번져 있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차갑게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한쪽 어깨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답게 끝내자고요. 어르신, 그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어딘가 뼈마디를 꿰뚫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이 내 눈앞에 들이밀어졌다. 그 안에는 계단참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두운 조명 속 가까이 포개진 듯한 두 사람의 그림자. 얼굴이 선명히 드러난 것도 아니고 손끝이 서로 닿은 것도 아닌데 그 그림자는 분명히 서로에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 장면은 결정적이라 하기에는 애매했다. 하지만 소문을 부르기엔 충분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보다 그림자를 더 크게 보고 더 자극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 사진 한 장이 흉기처럼 내 앞에 놓여 있었다. 기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음을 삼켰다. 사람 입이 무서운 거 아시죠? 안 막으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떠올렸다.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지갑으로 향하기 전에 이미 직감이 다가왔다. 이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돈은 잠시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의 웃음에는 오래 묵은 원망과 비틀린 소유욕이 섞여 있었다. 기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내 어깨를 톡 건드렸다. 지금 멈추면 어르신도 살고 나도 살고 괜히 늦게 깨닫지 마요.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고 동시에 냉혹한 거래의 제안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주차장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깜빡이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휴대폰 속 그 그림자와 겹쳐져 도망칠 수 없는 굴레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괜히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땀에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웠고 가슴은 쿵쿵 울렸다. 눈앞에 아내 영신의 얼굴과 선영의 눈빛, 그리고 방금 전 기호의 비릿한 웃음이 뒤엉켜 떠올랐다. 내가 발을 들여놓은 길이 이제 어디로 이어질지 분명히 알 것 같으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다. 거실에 들어서니 영신이 여전히 허리를 짚은 채 주방에 서 있었다. 나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가 목구멍에서 삼켰다. 아내의 그림자는 지친 몸을 따라 흔들렸고 그 위로 위층 불빛이 또렷이 내려앉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 멈추지 않으면 더 비싼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직감 뒤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끝낼 수 없어.
그 속삭임이 내 안을 잠식해가는 동안 천장 위에서는 여전히 발자국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겹쳐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폭로와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협박. 그 서늘한 그림자 같은 목소리를 그대로 선영에게 털어놓았다. 사진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가볍게 울렸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게요. 그 말은 결심 같기도 자책 같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굳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 흘러가던 따뜻한 기류가 순식간에 멈춘 듯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우리는 함께 관리실을 찾았다. CCTV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고 엘리베이터 로그까지 하나하나 살폈다. 그 시간대에 누가 어디서 오갔는지, 어떤 그림자가 남았는지 빠짐없이 확인했다. 관리실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눈빛으로만 짧게 신호를 주고받았다. 주차장 도난 경보 기록까지 모아 내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선영의 표정은 한층 굳어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려 애썼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다. 나는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의 뒤를 따라붙는 듯한 누군가의 시선이 자꾸 목덜미를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기호를 다시 마주한 순간 그는 오히려 더 태연한 얼굴로 웃음을 흘렸다. 아무리 뒤져도 별거 안 나와요. 이 동네는요,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말은 허공에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내 귀에는 이미 경고장이자 선고처럼 들렸다. 그가 가진 건 사진 한 장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은 그 사진보다 더 날카롭고 빠르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허리엔 파스를 붙인 채 텔레비전을 켜두고 졸고 있었다. 그녀의 고단한 옆모습을 보며 나는 숨을 크게 삼켰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흔들지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윗집 불빛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웠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핸드폰을 내려다보거나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분명한 기류를 감지했다. 마치 모두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나 굳이 말하지 않는 듯한 기묘한 정적. 그 정적이 내 어깨를 눌러왔다. 나는 애써 시선을 내리깔고 버튼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선영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등이 살짝 떨렸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기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제 시작될 폭풍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 동안 내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러나 그 결심은 묘하게 두려움과 섞여 내 안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영신은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흘러든 햇빛이 흰 시트 위로 번지며 그녀의 얼굴을 차분히 감싸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녀의 시선이 이미 내 얼굴을 가만히 읽고 있었다. 병실 TV 자막이 한 글자씩 느리게 흘러가듯 그녀의 눈빛은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내 표정을 훑었다. 무슨 일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목이 바싹 말랐다. 잠시라도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거짓이 더 커질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오래 숨겨왔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 입으로 꺼내기로.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문장 사이마다 침묵이 길게 놓였고 그 침묵은 병실 공기를 짓눌렀다. 나는 계단참에서의 그림자, 주차장에서의 협박, 그리고 선영과 나누었던 허망한 위안까지 하나씩 내놓았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 먼지를 털어내듯. 그러나 털어낼수록 더러운 입자가 공기 중에 흩어져 방안을 더 흐리게 만드는 듯 했다. 영신은 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눈을 감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세월을 함께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되짚는 듯 했다. 끝내 그녀의 입술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태어나면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 말은 이별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면 오히려 덜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무너뜨리지도 않았다.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집 같지 않았다. 소파에 몸을 던졌으나 오래된 가죽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마주 앉았다. 낡은 습관들, 무심했던 태도들, 그리고 한순간 위안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운 허영이 내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버스 차고지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 집으로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아도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이던 내 모습, 아내의 눈빛을 했어 외면했던 지난날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결국 지금의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시계 초침이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묘하게 심장 박동과 겹쳐 더 크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병실의 흰빛과 영신의 담담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돌며 벽처럼 나를 가두었다. 밤은 길었고 나는 그 길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끝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알았다. 지금 내가 마주한 건 영신이 아니라 내 안의 낡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무심히 흘려보냈던 날들. 헛된 위안으로 가려왔던 공허. 그것들이 다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폐허 한가운데 앉아 처음으로 진짜 후회라는 감정을 전신으로 받아들였다. 기호는 결국 기다리지 않았다. 조용히 불씨만 던져두는 듯 하던 그는 단톡방의 교묘한 말 몇 마디를 흘리며 불길을 키웠다. 위층 여자 조심하세요. 밤늦게 다니는 발소리 혼자가 아니던데요. 익명으로 올린 듯한 메시지였지만 모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소문은 물처럼 번졌다. 이웃들은 대놓고 묻지 않았으나 시선은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다. 며칠 뒤 선영의 현관문 앞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종이 쪽지가 나부꼈다. 조심하세요. 암스. 다 알죠? 짧은 글귀지만 그 안에는 아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쪽지를 떼어내며 웃으려 애썼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이 숨길 수 없는 상처를 드러냈다. 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나는 지역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진정을 넣었다. 주차장에서의 협박, 단톡방의 악의적 발언, 그리고 현관문 앞의 메모들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경찰은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위안이 내 안에 자리했다. 관리실 직원과 함께 CCTV와 경보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억울함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영신은 말이 거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밥상을 차려놓고 국그릇 위에 덮개를 덮어두었다. 국이 식지 않게 하려는 작은 배려였다. 그 작은 친절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최소한의 말, 최소한의 정성.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수십 년의 세월과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덮개만 바라보았다. 며칠 뒤 동대표 회의가 열렸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의 소음, 그리고 단톡방의 소문까지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회의장 한쪽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무슨 말을 준비하지도 못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떤 사과는 말보다 자세가 먼저여야 한다는 걸, 억울하다는 변명도, 상황을 설명하려는 구차한 말도 필요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죄책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건 단지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다.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속에 오래된 오만과 허영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게를 견디는 게 조금은 덜 두려웠다. 비로소 응징이 시작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호가 던진 불씨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은 내 안에서 자라난 그림자가 불러온 대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영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말없이 국그릇에 덮개를 올려두던 손길.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은혜처럼 느껴졌다. 그 은혜마저 잃지 않으려면 나는 더 많은 고개 숙임과 더 많은 침묵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창문마다 켜진 불빛이 서로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그림자를 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비로소 나를 무너뜨리면서도 동시에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다. 파출소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낡은 형광등이 천천히 깜빡이며 빛을 흘렸고 그 아래에서 나는 마주 앉은 기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여유로웠다. 입가에 억지로 만든 웃음을 걸고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이런 건 자발적 합의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 깊은 곳에 깔린 비웃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관리실에서 확보한 CCTV 기록의 시간대, 엘리베이터 로그 캡처, 그리고 주차장의 경보 기록까지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기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버텼다. 흔적 좀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말싸움이죠. 그러나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주민이 들어섰다.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몇 달 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주고받던 이웃이었다. 그는 차분히 진술서를 내밀며 말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협박 전화, 모욕적인 쪽지, 더는 참기 힘들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의 말은 잔잔했지만 기호의 웃음을 잠식하는 데 충분했다. 그 뒤로 하나둘씩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더했다. 모두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였지만 말의 결은 닮아 있었다. 협박, 압박,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 마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동네를 떠돌며 곳곳에 흉터를 남기고 간 듯했다. 선영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전해졌다. 펜을 쥔 손끝이 자꾸 흔들렸고 종이 위에 흘린 잉크 자국이 작게 번졌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진술서 끝에 서명을 마쳤다. 그 순간 마치
한 고개를 넘어선 듯한 숨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증일란에 내 이름을 남겼다. 손끝이 묵직하게 눌리며 잉크가 번져갔고 그 번짐이 내 심장의 박동처럼 선명히 남았다. 기호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눈가가 경직되었고 억지로 유지하던 웃음이 금세 깨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다. 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짧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민 듯 허파 속에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도감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기호의 표정이 무너져도 선영의 서명이 종이에 남아 있어도 그리고 내 이름이 증인란에 또렷이 적혀 있어도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선영의 손등을 슬쩍 보았다. 종이에 잉크 자국을 남기던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무언가는 이미 변해 있었고 그 변화를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흉터는 흉터대로 남았다. 아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전의 피부처럼 매끄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파출소 밖으로 나왔을 때 늦은 오후의 햇살이 어깨를 덮었 따뜻했지만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내쉬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무너져 있던 벽 한쪽은 넘어섰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어깨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비친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흉터가 남듯 그림자도 내 뒤를 따라왔다. 그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짐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신이 퇴원하던 날 병원 현관 앞 바람이 약하니 불었다. 우리는 큰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 비닐을 벗기고 집까지 오는 길에 계단을 한층 오를 때마다 잠시 쉬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맞췄다. 말수보다 동작을 먼저 배우자고 속으로 되뇌었다. 주방에 들어가 밥을 안 치고 어제 남은 국을 약한 불에 올려 데우고 팔꿈치 높이의 화분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간간히 눈을 마주쳤다. 뜨거우니 조심해. 응, 천천히 먹자. 짧은 말 뒤에 붙는 숨의 길이가 서로의 마음을 대신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저통을 닫고 영신은 반찬통에 라벨을 붙였다. 쓰고 남은 파스는 서랍 가장자리에 세워두었고 냉장고 문에는 병원 예약표를 자석으로 고정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소한 정리들이 그날따라 우리를 연결하는 끈처럼 느껴졌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국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그 김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흐릿했다. 선명해졌다. 나는 그 흐려짐과 선명함을 번갈아 바라보며 오래 잊고 지낸 리듬을 다시 익혔다. 며칠 뒤 나는 노인복지관의 운전 봉사를 시작했다. 차고지 시절 몸에 밴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뒷좌석 안전벨트 소리를 확인하는 일, 출발 전 사이드미러 각도를 맞추는 일, 서툰 손을 기다려주는 일이 나칡게 돌아왔다. 어르신들을 내려드릴 때마다 천천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가 어느새 나 자신에게도 들렸다.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고, 저녁 무렵이면 영신의 걷기 속도에 맞춰 발을 덧붙였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디면 나는 반 걸음 뒤에서 따라 붙었고, 보도블록의 요철을 피할 때면 손등으로 살짝 신호를 보냈다. 말보다 느린 동작들. 그 느림이 우리를 덜 아프게 했다. 집 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베란다 모서리에 두었던 시들시들한 화분이 다시 잎을 밀어 올렸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맞춰 화분 받침을 돌리자 연두빛이 한 톤 밝아졌다. 영신은 아침마다 그 잎을 쓰다듬듯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냈고, 나는 물의 양을 맞추기 위해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보았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도 그랬는지도 모른다. 너무 마르지 않게, 넘치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데우고 식히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 대신 문틈이 가볍게 달각거렸다. 나가보니 얇은 편지 한 장이 들어와 있었다. 선영이었다. 짧고 단정한 글씨로 서로의 삶을 지키세요. 단 한 줄. 봉투도 이름도 없었지만 우리는 곧장 알아차렸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뒤에 침묵은 길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한쪽에 넣었고, 영신은 어깨를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내렸다. 그 한 줄이 장문의 해명보다 크게 울렸다. 미련이 아닌 마침표로, 변명 아닌 작별로. 며칠 뒤 이삿짐 차량이 골목을 막았다. 창문을 열면 천을 덮은 가구들이 계단참을 지나가며 낮게 쓸렸다. 박스 위에 매직으로 적힌 주방, 서재, 이불 같은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작업복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계단참에 바람이 분다. 이번에는 사진 대신 빛이 흔들렸다. 복도 끝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며 덜컹거렸고, 누군가의 그림자 대신 포개진 빛의 얼룩이 바닥을 스쳤다. 나는 난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애써 붙들던 것들이 자리를 옮기는 소리. 그 소리가 귀를 벗겨내듯 지나갔다. 그날 밤 영신과 나는 오래된 냄비를 버리고 작은 냄비 하나를 더 샀다. 우리에게 맞는 용량으로 한 끼를 과하게 만들지 않도록 식탁의 자리도 조금 바꾸었다. 서로 마주보는 대신 살짝 비스듬히 앉았다. 마주보기 전에 옆을 보는 법, 옆을 본 뒤 다시 마주보는 법. 그렇게 천천히 나는 설거지를 하며 벽에 기대어 팔을 털었고, 영신은 행주를 정갈하게 접어 걸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 나는 봉사 차량 운행표를 냉장고에 붙이고
빈 시간에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문을 정리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지 한 장을 내리고 찢어진 전단을 떼어내며 나는 몇 번이고 버튼의 금속 광택을 닦아냈다. 손끝에 남는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무심히 지나치던 일들에 손을 대면 비로소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분. 그 작은 복구감이 하루를 버티게 했다. 밤 산책길, 영신의 보폭이 아주 조금 넓어졌다. 허리는 하고 묻자 그녀가 웃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바람이 스치면 그림자 끝이 가볍게 흔들림은 곧 안정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이 좋았다. 흉터는 남아도 살은 붙고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면 거실은 금세 고요해졌다. 아주 멀리서 누군가 이삿짐을 내리는 소리가 한 번 더 메아리쳤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내 안에서도 하나의 문이 조용히 닫혔다. 닫히는 소리 뒤로 다른 문이 아주 작게 열리는 기척이 났다. 우리는 그 열린 틈으로 뜨겁지 않은 말들을 조금씩 흘려보냈다. 내일은 내가 장보지. 아니야, 가치가 단순한 말 끝에 오랜 시간 잠겨있던 체온이 돌아왔다. 계단참의 바람은 여전히 오르내렸고 형광등은 더 이상 덜컹거리지 않았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가만히 호흡을 맞췄다. 흔들림이 지나가면 더 또렷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아직 모두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속도와 온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내일의 발걸음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을 마음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으리라는 작고 단단한 믿음이었다. 나는 다시 새벽의 골목을 걷는다. 몇 해 전과 똑같은 길.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비친 풍경은 전혀 달랐다. 옛날엔 퇴직자의 허물을 삼키듯 어둡고 쓸쓸하게만 보이던 골목이 이제는 어제의 국물 냄새와 오늘의 발걸음이 남긴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얇아서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떨림에도 흔들린다는 걸 나는 몸으로 배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얇은 벽 너머에서 결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이의 체온이라는 것도 알았다. 영신과 나는 크게 화해하지 않았다. 화려한 말로 서로를 포장하지도 않았고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지도 않았다. 그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숟가락을 건네고 저녁 산책길에서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일로 하루를 지탱했다. 때로는 그 침묵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증거가 깃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선영의 편지는 아직 내 서랍 속에 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남긴 파문은 길었지만 결국 그 글귀는 우리 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다.
서로의 삶을 지키세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남은 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내 안에 남아 있었. 나는 오늘도 복지관 차량의 핸들을 잡고 저녁이 되면 영신의 발소리에 내 발을 맞춘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빛을 더해가고 있었다. 앞으로의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새벽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나를 비춘다.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에 내 발걸음이 차분히 이어진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남은 생은 그렇게 천천히 빛을 더하는 일일 거라고.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우리가 함께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